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의 첫날 시사쇼 정치다 윤태윤입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수 김호중 씨가 평소와 달리 절뚝거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찰서와 법원에서 멀쩡한 걸음걸이를 보여줬던 김호중 씨가 왜 갑자기 절뚝거렸을까요? 혹시 의도적으로 절뚝거린 건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오늘 자세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1분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어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김호중 씨는 송치가 되면서 절뚝거렸는데요. 경찰서와 법원 출석 때 멀쩡했던 다리를 왜 절뚝거렸을까요? 먼저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음주운전 혐의 추가됐는데 혹시 사고 당시 만취 아니었다는 입장 여전하신가요? 아니요. 말씀합니다.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호중 씨 측은 술을 마셨다. 그리고 술을 마시고 운전도 했다. 그런데 사고를 낸 것은 술 때문이 아니다. 이런 요상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화하면서 비틀거렸던 거 아까 영상에서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것 또한 술 때문이 아니라 평소에도 비틀거리며 걷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김호중 씨가 절뚝거린 것은 사실 이러한 주장들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절뚝거리는 것 같다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지금 상당히 왜 어제 절뚝거렸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도적으로 저렇게 했다라고 봐야 됩니까? 이원 교수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 두 가지 가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연인지 모르지만 그 유치장이라고 하는 그런 그 좁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네. 평상시에 이른바 신체적인 순환에 무슨 장애가 있어서 우연히 절뚝거리는 모습이 포착될 수도 있지만 또 그 반대적인 그 가설은 일부러 의도적인 연출을 했다. 네. 그런 가설도 있는데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은 사실 이번에 그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가 네. 그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위험 운전 치상죄입니다. 네. 이것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행동 징후들, 네. 비틀거리는 모습 또는 어눌한 말투. 그런데 이 비틀거리는 그 모습 자체는 사실상 그 변호인 측에서도 김호중 씨 변호인 측에서도 인정을 한 거죠. 네. 그렇다고 본다면 네. 이것을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운전치상죄를 인정하는 꼴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반대 논리로는 네. 평상시에도 저렇게 비틀거렸다. 네. 따라서 지금 그 카메라가 이렇게 집중되고 있는 상태에서도 평상시 모습에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기 연출한 의도적인 행동이다. 이런 가설이 또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저는 또 두 번째 그와 같은 이제 형량과 관련된 이것을 떠나서 그 팬심 관리도 의도적으로 혹시 아하. 했던 것은 아닌 것이냐. 왜냐하면 사실상 김호중 씨에게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표현하면 돈 되는 팬이라고 하는 이러한 좀 날카로운 사회에서 시각도 있죠. 네.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계속 피해자의 인상, 무엇인가 고생받는 인상 이것을 좀 연출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마 그 맥락에서도 이른바 그 국가인권위원회에 예를 들면 이제 제소를 했다. 경찰이 귀가했을 때 여러 가지 좀 보장을 안 해준 것을 제소를 했다. 이것도 결국은 피해자 코스프레의 한 연장선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 이번 사안에서도 결국은 이렇게 김호중 아티스트는 고생과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팬들께서는 계속 지지를 부탁한다라고 하는 관리적 차원도 있지 않나 해석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유치장에 오래 있다 보니까 건강이 좀 안 좋아졌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원래도 비틀거렸다라고 소속사 층에서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연출했을 수도 있다라는 해석과 함께 팬들을 의식한 팬들의 지지를 더 끌어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깔려 있지 않았을까라는 전망까지 해석까지 해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변호사님께서 보셨을 때는? 지금 김호중 씨가 받고 있는 혐의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그 위험 운전 치상 아니겠습니까? 음주나 약물로 인해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여야 되는데요. 이것에 관해서 대법원 판례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그것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뭐 운전자의 주취 정도, 네. 술 냄새, 뭐 말할 때 혀가 꼬였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쭉 예를 들면서 그 중에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냐면 똑바로 걸을 수 있는 이 여부 네. 이것을 대법원 판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절뚝 걸었느냐, 비틀거렸느냐, 네. 혹은 똑바로 걸을 수 있느냐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고 김호중 씨는 지난번에 그 소속사 측에서 변호인 측에서 평소에도 이렇게 비틀거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저런 절뚝거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자꾸 구구한 추측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알겠습니다. 김호중 씨가 정말 무릎이 안 좋다고 하면은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동안의 어떤 범인 도피라든가 증거 인멸에 관해서 김호중 씨와 무관하지 않은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런 의구심을 받는 것이 김호중 씨의 자업자득인 측면도 없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래 발목이 좋지 않다라고 소속사 측은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김호중 씨도 2달 전쯤이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발목이 좋지 않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원래는 축구가 저한테 굉장히 큰 취미였거든요. 네네. 축구회를 4-5개씩은 했었어요. 뛰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 발목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네네. 지금 수술이 사실 필요한 상황이고요. 근데 얼마 전에 시술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도 치료가 끝난 건 아닌 거죠? 네, 절대 끝난 건 네네네네. 아니고요. 무조건 이제 수술을 해야지 아, 조금 더 건강한 네네네. 또 활동을 할 수 네. 있으니까. 자, 어제 국가수 결과도 나왔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비틀거리면서 걷는다더니 국가수 감정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김호중 씨의 사고 직전 비틀거린 걸음걸이와 평상시 걸음걸이는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국가수의 결과가 어제 보도가 됐습니다. 자, 결국 법보행 분석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이웅혁 교수님, 네. 음주운전 혐의 입증에 더 힘을 실어주는 어떤 결과라고 봐야겠죠, 저희가? 그렇죠.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눴던 그것의 연장선 상입니다. 네. 바꿔 얘기하면 당일 그 시점에서 일상적인 보통의 평범한 걸음걸이가 아니었다. 무엇인가 술에 취한 걸음걸임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과학적 검증을 제시한 꼴인데요. 네. 그것의 그 근거는 이른바 법 보행 분석 결과입니다. 네. 뭐 이것은 사실상 국내에 소개된 지가 오래되진 않았어요. 한 10년 정도 이제 됐는데요. 네. 사람마다 걸음걸이의 그 보폭과 네. 또 그 걷는 모습, 행태가 상당히 다르다고 하는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것이죠.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른바 쉽게 그 표현하면은 약간 O자형으로 걷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또 그 팔자형으로 걷기도 하고요. 뭐 그래서 적어도 왼발, 오른발 3발씩 6발 이상 이렇게 그 걷는 것이 포착이 되게 되면 저 사람이 누구인지 네. 특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김호중 씨의 걸음걸이의 그 보폭과 보장의 모습과 네. 당일날 그 시점을 비교해봤더니 다르다. 일치하지 이렇게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 인정한 것이고요. 실제 그 수사 사례의 처음 효과성을 발휘한 것은 2013년도에 그 당시 국정원장 그 개인 주택에 화염병을 투청했을 때 네. 범인을 특정하는데 결정적인 그 역할을 했고요. 또 그 이후에도 사실 또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과연 증거 능력, 과학적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있느냐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2016년도에 살인 사건 관련돼서도 이 법보행 분석은 과학적 증거로서 증거 능력을 부여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 그 국가수의 그와 같은 분석은 상당히 중요한 보강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김호중 씨의 걸음걸이가 이번 사건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걸음걸이가 갖는 의미가 상당합니다. 자, 김호중 씨 과거에도 술에 의존한 적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도 확인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주량이 굉장히 많이 늘더라고요. 약도 처방을 받아서 이제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약은 다음 날까지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음주밖에 없더라고요. 술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술을 의존하게 되고. 소주 3병 마셨다는 진술로 나왔는데 정확히 그날 몇 잔 마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 음주운전 혐의 추가됐는데 혹시 사고 당시 만취 아니었다는 입장 여전하신가요? 자, 경찰은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혐의를 입증하는데 자신감이 넘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건데요. 자, 위드마크 공식으로 송영우 변호사님, 이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한 경우가 과거에 있었습니까? 입증한 사례도 꽤 많이 있죠. 꽤 많이 입증이 안 된 사례도 꽤 많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렇게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나중에 사후적으로 음주 측정해서 사고 당시에 그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산을 해서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이 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고 네. 안 된 경우도 꽤 많이 있고 이렇게 축적이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김호중 씨 사건 같은 경우에도 여러 사람이 동석해서 술을 마셨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당시에 반입된 술의 양까지는 아마 입증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동석한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서 이 김호중 씨 본인이 마신 술이 얼마인지 네. 이것에 관해서 진술이 엇갈리지 않게 일치되느냐 여부가 상당히 입증에 있어서 관건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네요. 수사 상황 과정을. 자, 그리고 김호중 씨는 현재 범인 도피 교사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범인을 도피시키는데 지시를 했다는 그런 김호중 씨 혐의도 지금 경찰은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최수영 교수님, 사실 음주운전을 하고 난 다음에 김호중 씨가 빠르게 처신을 했다면 지금 이렇게 구속까지 되거나 지금의 상황처럼 이 사건이 커지지는 않았을 텐데,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만일 정말 거기서 음주운전했고 접촉사고를 내서 그 두 가지만 인정했었으면은 뭐 정말 본인이 최소한의 형량과 그다음에 그 거기에 대한 자기 피해액만 그 대물로 보상했으면 맞습니다. 됐을 텐데 예.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본인이 어떻게든 이 국면을 빠져나가기 위한 이른바 법꾸라지 행태를 보인 것 아니겠습니까? 증거를 인멸하게끔 보였고, 그다음에 그 말하자면 그것을 교사하는 모습으로 보였고, 또 나중에 그런 결정적 증거들까지 다 뭐 주변 사람들이 삼켰다고 얘기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네. 굉장히 또 그 고위직을 여기만 전관 예우를 한 그런 변호사를 조남관 변호사. 그 조남관 네. 대검 차장 직무대행까지 등장시킴으로써 무언가 이 국면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라든가 어떤 회개 혹은 여기에 대한 재발 방지 약속보다는 이 국면을 모면하고 숨기려는 이 모습이 정말 공분을 샀던 거죠. 그런 법꾸라지 행태가 지금 모든 사안사 한번 나오는 지금 그 절뚝거리는 걸음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되고 다시 한번 우리가 김호중 씨에 대해서 굉장히 또 그 말하자면 또 실망을 하게 된 이런 과정들인데 어쨌든 저는 이 사안이 좀 우리 사회에서 반면 교사가 좀 됐으면 좋겠다. 숨긴다고 끝날 일이 아니고 모면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시인할 때만이 솔직하게 받아들일 때만에 가장 우리가 적법한 결과를 낼 수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이 이렇게 커졌기 때문에 지금 사실 징역형도 될 수 있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여전히 김호중 씨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한번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요. 일부 팬들, 돈업은 옹호에 눈살까지 찌푸리게 만든다라는 제목을 저희가 붙여봤습니다. 아픈 사람을 구치소에 보내는 나라. 너무 싫다. 이런 의미겠죠. 그리고 쩔뚝거리며 걸을 정도로 아픈 사람을 구속하는 것, 이것 또한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팬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별님, 보석 석방하게 힘을 좀 모읍시다라는 목소리도 여전히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팬들의 모습들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글쎄 우리 사회 일반적인 어떤 그 기준하고 좀 벗어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콘서트에 취소된 표를 다시 사들이는 네.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또 지금 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구치소에 들어가는 식단까지 분석해서 올리면서 네. 건강한 식단이 아니니 맞습니다, 또 뭐 맞습니다. 보석을 위해서 노래 뭐 기도를 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사회 일반적인 어떤 그 기준에 벗어나 있다, 규범에서 벗어나 있다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아무리 자기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보호하고 싶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네. 우리 사회 법을 위반했을 때는 그에 대한 응당의 책임을 다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개인적으로 물론 뭐 죄는 미워하더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이런 말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옹호하는 것까지는 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KBS에서도 김호중 씨를 한시적으로 출연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유흥혁 교수님, 네. 여기에 대해서 팬들이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그 정치권에서 이른바 네. 그 팬덤 정치, 뭐 정서적 양극화, 뭐 그런 모습이 그 문화계까지 사실은 침투했다? 아니면 그것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즉 본인이 믿고 싶은 소위 말해서 확증 편향적 모습들이 팬덤들 사이에서 팬들을 청해서 여전히 계속 진행 중인 것이고요. 네. 그것에 일당한 그 범죄 행위 자체가 인정하기보다는 이와 같은 자신이 믿는 그 아티스트가 이와 같은 비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싶지 않은 거죠. 네. 그것이 이른바 인지 부조화 현상인데 인지 부조화 현상. 이 부조화 현상을 메꿀 수 있는 것이 결국은 계속 지속적인 지지를 한다든가 네. 또는 혹시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아티스트를 비난을 한다든가 아하. 또는 이런 원인이 생긴 것이 다른 이유 때문이었고 그래서 임영웅 씨도 비난하는 게 그런 건가요? 그런 면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뭐 경쟁 관계에 있었는데 네. 그 임영웅 씨는 상당히 뭐 선행이 많이 이렇게 부각되면서 네. 근데 본인이 믿고 있는 그 아티스트 김호중 씨는 반대적인 입장에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것에 대한 무엇인가 조금 못마땅함, 이것에 대한 심정적인 표현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조금 논리가 안 맞는 임영웅 씨가 소위 말해서 대신 이런 네. 위약금을 물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논리적인 구조보다는 감성적으로 네. 무엇인가 이게 배가 아프고 무엇이 못마땅하고 뭐 이런 것들 이른바 이것이 어떤 폐해적인 모습이 이른바 그 정치 부족주의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 네. 이런 문화계에서도 그와 같은 우리 편끼리 잘 돼야 되는데 혹시 경쟁 상태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내가 사실은 무시하고 좀 제어하고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이른바 삐뚤어진 팬심, 일그러진 팬심 뭐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까운 대목으로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지난주에 사실 좀 비교를 해서 방송을 해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김호중 씨는 지금 구속이 되고 반대로 임영웅 씨는 상암에서 콘서트를 성황리에 하고 그리고 또 미담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그런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팬들이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영웅아 꼭 지금 공연했었어야 했니? 라는 얘기와 또 임영웅이 김호중 위약금 보태줘라 차라리 이런 얘기까지 그리고 불쌍한 호중이 한 번 실수한 거 가지고 너무 과하게 지적들을 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까지 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지 부조화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웅혁 교수의 어떤 설명이었고요. 어찌됐든 참 불편한 생각도 들긴 하는데 왜 이렇게 팬들은 지금 이렇게 김호중 씨를 여전히 옹호하고 있을지 저희가 그 목소리를 좀 들어봤습니다. 목소리 좀 확인해 보죠. 이 친구가 뭐 그동안 살아온 삶이 어디 가서 돈 빌리고 뭐 굉장히 없이 살아는 거야. 이 재능에 비해서 이 부모가 제대로 된 부모가 케어해줬으면 이렇게 됐겠나. 진짜 한국을 빛낼 수 있지 않았겠냐. 우리의 마음대로는 그때는 그랬죠. 자기 남편, 남자친구이자 아들이자 조카이자 이런 마음으로 다들 그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매우 일지만 메시아나 구원자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선민의식 같은 게 있는 거죠. 그걸 또 강화시켜준 거는 팬덤이죠. 이 사람의 독특한 서사가 아주 쓰레기 속에서 피어난 꽃 같은 거라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중하다고 서사에 갇힌 거예요. 기껏해야 이 음주운전이 그러니까 극복할 수 있어. 별거 아니야. 이런 거죠. 자, 이제 임영웅 씨까지 공격하고 있는 김호중 씨의 팬들입니다. 자, 위약금도 내줘라, 보태줘라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과연 이제 그렇다면 김호중 씨가 어느 정도의 형량을 받아서 구속이 된 상태에서 과연 징역을 살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어느 정도의 형이 내려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나요? 사실 아직 재판이 시작하기 전이잖아요. 기소도 안 됐으니까. 또 김호중 씨 쪽에서 긍정적인 양형 이유를 여러 가지 만들어내기도 할 것이기 때문에 네. 예상하기가 조금 섣부른 감은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전개된 걸 보면은 징역 2년에서 3년 정도의 실형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김호중 씨가 받고 있는 혐의 중에서 이제 위험운전 치상과 도주치상이 우리 대법원 양형 기준 표상 그 양형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위험운전 치상 기본 영역이 징역 10월에서 2년 6개월
6개월이고요. 네. 가중 영역으로 가면은 징역 2년에서 5년입니다. 그런데 이 가중 사유 중에서요, 범행 후에 증거 은폐 네. 또는 은폐 시도 이런 것들이 지금 가중 사유로 양형 기준표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위험운전 치상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주 치상 또 범인 도피 교사 이런 네.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범인 도피 교사도 조직적인 범인 도피는 굉장히 죄질이 불량하다고 봐서 가중 사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호중 씨가 상당히 긍정적인 양형 이유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재판 상황도 저희가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셀프 초청과 타지말 관광 의혹에 이어서 초호와 기내식 의혹도 새롭게 불거졌습니다. 대체 뭘 먹었길래 기내식 비용이 6천만 원 넘게 책정이 됐을까요?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동행하면서 예산 규모가 4억 가까이로 늘어났다. 이 이유는 대통령 전용기가 뜨는 바람에 원래 이제 장관 방인이었다가 영부인이 함께 가는 걸 우리끼리 얘기를 했고 At that time I could not imagine that you will be so gracious that you will personally be present. It was very expecting. How excited are we and the people of Ayodhya, I can't tell you. 근데 우리 장관님께서도 저한테 같이 대통령궁에서 밥 먹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왔으면 또 좋겠다고요. 사인 가족의 5년치 식비를 하늘 위에서 써버린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솔직해지십시오. 의혹이 걷잡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고 지금까지 제대로 된 조사도 감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제기한 의혹입니다. 관련 내용을 화면으로 보여드리죠. 2018년 인도 방문 당시에 문체부, 대한항공 수의 계약을 했고 총 금액은 2억 3천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연료비, 유류비가 6,531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깜짝 놀랄 만한 것이 바로 기내식 비용입니다. 무려 6,292만 원이나 기내식 비용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자, 왔다 갔다 왕복에 해당되는 기내식 비용이고요. 과연 6,292만 원을 쓸 만큼 기내식이 비싸냐? 그리고 얼마나 좋은 걸 드셨길래 6,292만 원이나 기내식 비용으로 책정을 했었어야 되느냐? 이런 논란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뭘 먹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뭐 1호기를 타고 뭐 수십 차례 네. 저도 이제 대통령 순방에 동행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가보면 이제 2층에 이제 그 전용 대통령 전용 그 방이 있고 그다음에 네. 내려오면은 이제 수행원들이 비즈니스와 이코노미 나눠져 있는데 기자들도 사실 타고 있고. 기자들이 이제 이코노미석에 뒤쪽에 타는데 근데 뭐 저도 먹어봤지만 기내식 별게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일반 항공기를 타고 갔을 때 먹는 기내식과 거의 유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6,292만 원이 저게 왕복, 저게 인도만 갔다 오는 거거든요. 네. 비행기 그 연료야 백등유라는 최고급 연료를 쓰기 때문에 6천 몇백만 원이 들어가는 건 전 당연하다고 보는데 네. 그런데 과연 저렇게 그 기내식비가 저렇게 연료비에 준하는 만큼 들어가야 하나? 저도 사실 이해가 안 돼. 더더군다나 36명만 탑승했어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저기에 그 음식 외에 다른 것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고가의 어떤 다른 음식물들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저 비용 산출되기 어려워서 저도 사실 저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주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추상합니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사실 네. 무엇을 먹었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고가의 음식 이 주류를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 또한 추정이고 확인은 좀 더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김진우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6,292만 원.
일반적으로 보면 조금 많죠. 네. 예, 저도 좀 많다고 느껴지는데 저게 지금 정확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온 그 추산된 금액인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가정일 뿐입니다. 저도 뭐 예전에 저 청와대 근무할 때 저도 1호기도 많이 타봤습니다. 네. 출장도 많이 가봤는데 지금 여기에 간 비행기는 1호기는 아니에요. 2호기입니다. 예. 2호기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면 뭐 여사 또 그 당시 문체부 장관이었던 도정환 장관, 네. 또 청와대에 근무했던 직원들, 네. 경호처 직원들뿐만 아니라 외교부 직원 네. 그리고 기자들까지도 같이 탑승을 하고 있었어요. 네. 뭐 비행기라는 공간 다 아시겠지만 그 안에서 다른 걸 이렇게 그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같은 걸 먹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저기 그 앞쪽에 계신 분들이 뭘 드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 외에 나머지 일반 사람들이 먹는 부분들은 다 비슷하다, 같다. 다만 아마 그 일반 상업용 비행기하고는 좀 다른 부분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의 뭐 그 음식이 조금 더 좀 그 퀄리티가 좀 좋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간식을 조금 더 자주 먹을 수 있다든지 뭐 네. 이런 거 있긴 합니다만 네. 그것을 정확하게 그 사람들의 인원수를 이렇게 분배해서 네. 얘기하는 건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뭐 그 갔다 온 언론인들도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분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을 좀 내놓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방송 직전에 제가 직접 배현진 의원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도록 하죠. 일반 국민의 시선에서 거의 뭐 평균 연봉을 훨씬 웃도는 6천만 원이라는 기내식 값이 절대 상식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인이 초호화로 인도에 갔다 오더라도 과연 그 밥값의 3분의 1이나 들까 말까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 국민 혈세를 어떻게 사용한 건지 혹시 국민들 세금으로 쓰지도 않아도 되는 돈을 호화로운 잔치를 벌인 것인지는 저희가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거고요. 상식적이지 않은 건 너무나 자명합니다. 자, 과연 무엇을 먹었을까? 저희도 너무 궁금해서 방송 직전까지 찾아봤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의 순방길에 갔을 때 기내식에 나왔던 사진입니다. 비빔밥, 그리고 햄버거, 스프도 보이고 과일도 보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야채, 샐러드도 보이고요. 자, 너무나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아는 기내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대단히 고가의 음식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당시에는 대통령도 참 소박한 기내식을 드시는군요 라는 댓글도 저기에 달렸을 정도로 그렇게 고가의 음식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저런 음식을 이번에도 먹었다 치면 과연 6,292만 원이 기내식으로 책정이 왜 됐을까라는 의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우선 뭐 이번에 같이 동행자 중에 청와대 요리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일반적인 어떤 그 캐터링 회사에서 오는 대통령이 순방했을 때 사실 100몇십 명이 같이 가는 일정 정도는 캐터링이 갔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요리사가 갔다라고 하는 것은 한 30명만을 위한 특별한 요리 재료가 들어갔을 수 있다. 그러면서 평균 가격보다 높을 수 있다. 또 하나는 사실은 대통령 부인께서 전혀 가격을 모른 채 실제로 고가의 말하자면 음료라든지 주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30명이 같이 마셨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지금 이제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아요디아라고 하는 지방에 간 건데 7시간 반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가서 7시간 반 식사를 2번 했고 거기서 아마 실제로 타지마할을 갈 경우에는 바로 돌아오지 않고 뉴델리로 1시간 정도 다시 이동을 하고 거기서 다시 서울로 7시간 반을 왔을 거란 말이죠. 이제 그 과정에서 아마 여러 가지 어떤 그 평상시에 보편적인 음식보다 비싼 음식과 비싼 주류가 들어갔다고 밖에는 얘기할 수 없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음식만으로는 도저히 6,292만 원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게 있었을 것이고 그 다른 것은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도종환 의원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저희가 화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더 이제 의문이 커지는 거죠. 도종환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화 기내식이 아닌 일반 기내식을 먹었다. 국빈 방문 기내식 비용까지 문제 삼는 건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청와대도 기내식 비용을 다른 데 쓴 게 아닌데 과연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합니다. 자, 호화 기내식이 아닌 일반 기내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일반 기내식을 먹었는데 책정비는 6,292만 원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6,292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요.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5년치 식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을 생각해 보면은 1년 연봉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에요. 평균 임금보다. 네. 그래서 저 금액이 도대체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인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고 도정환 장관도 지금 일반 기내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6명이 인도를 왕복하는데 일반 기내식이었다. 그 비용을 아무리 높이 잡아도 저 6,292만 원에 한 10분의 1이나 될까 말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차액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이거 규명해야죠. 사실은 네. 김정숙 여사나 김정숙 여사의 배우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런 부분이 자꾸 논란이 되고 입길에 오르내리는 것이 억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은 의결할 수 있으니까 대통령 기록물 그냥 열람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좀 의결을 해서 이 논란을 정리를 하고 그 김정숙 여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억울함도 선제적으로 해소를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체부랑 대한항공의 입장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가 따로 없다. 없을 수 있나요? 일단 없다고 합니다. 문화부 관계자는, 문체부 관계자는. 그리고 대한항공 관계자 역시 기내식 메뉴는 알려줄 수 없다. 해당 기내식 예산이 다른 경우와 비교해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도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방송 전에 계속 찾아봤습니다. 기내식 비용이 어느 정도 하는지. 그래서 여기저기 물어보기도 했는데 알아봤더니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1등석의 경우에, 그리고 일반석 같은 경우에는 2만 원 안팎 정도의 비용이 기내식으로 책정이 된다고 합니다. 20만 원으로 잡아도 36명이면 72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6,292만 원이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 궁금해지긴 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6,292만 원이면 1인당 160만 원어치를 먹어야 된다. 비행기 안에서 160만 원어치 먹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거 먹는 거 쉽지 않죠. 그리고 사실은 유럽이나 네. 밤새 가서 그렇게 그 몇 끼를 먹는 그런 보다는 맞습니다. 실제로 다이렉트리 갔다고 했을 때 7시간 정도 8시간 반 정도 8시간 반 정도. 돌아오는 건 아마 7시간 반 정도. 네, 좀 더 바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많이 먹어도 두 끼인데요. 네. 사실은 식사를 많이 먹어가지고는 저렇게 많은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더 상상력으로 갖고 얘기를 해본다는 것은 기내식 먹으면서 누가 근데 다른 물품을 더 가져달라라고 얘기했다거나 먹지 않고 그런 식의 계산에 넣을 수 있는 것밖에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술을 주문을 해서 갖고 내렸다든지 호텔방에 먹겠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밖에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추측들이 난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고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 유류세와 거의 맞먹을 정도의 6,292만 원이 기내식 비용으로 지금 들어가 있다는 부분 때문에 밥만 먹진 않았을 것이다라는 의심, 추측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송영훈 변호사님, 일단 이것 또한 진상규명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대통령 기록물 열람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이 김정숙 여사의 타지말 논란은 단순히 기내식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애초에 그 인도 방문하게 된 과정이 대단히 부자연스러웠고, 그래서 옆구리 찔러서 절 받아서 초청을 받아서 간 거 아니냐, 그런 논란이 지금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타지말 논란에 또 국한되지 않죠. 그 옷값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대통령 배우자로서 외교적인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만은 옷을 빌려 입었다고 한들 그 많은 빌리는 비용이 어디서 나왔겠는가? 그다음에 혹시 그런 것들이 특수활동비와 관련이 있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그동안에 몇 년에 걸쳐서 끊임없이 제기가 되었는데 시민단체가 대통령실 그
특수활동비 공개를 하라고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해서 1심에 승소를 했었죠. 맞습니다. 그랬는데 항소심 진행 도중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버렸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부 대통령 기록물로 이관이 되고 소송은 각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이참에 사실은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국회에서 의결을 해서 김정숙 여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런 구구한 논란에 시달리는 것을 해소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해소해야 될 게 많습니다. 자, 명품 의상 얘기가 나왔습니다. 1,000만 원이 넘는 그 의상, 2018년 문 전 대통령과 프랑스 파리에 국빈 방문했을 때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그 명품 재킷 때문에 지금 여러 또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모습 잠깐 보겠습니다. 콜라보 대표가 샤넬에서 한국에서 3년 전에 전시회를 했습니다. 이게 저희 나라 한글입니다. 천만 원이 넘는 옷이다 보니까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이 옷을 사는데 쓰여진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도 있었고 실제로 국정원에서 내사를 진행했다는 사실도 최근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식 감찰로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거가 바로 이제 새로 나온 뉴스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국정원에서 정식으로 내사를 했지만 이게 이제 정식 감찰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그 대표적으로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게 네. 이게 뭐 정식 감찰의 대상이 될 만한 건이 아니다. 아니다라는 왜냐하면 판단? 내사를 해보니까 네. 그 당시에 이 청와대에서 나온 해명이 뭐였냐면 이 옷은 구입한 게 아니라 대여한 대여한 거다.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대여비가 뭐 일부가 들어갔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이것이 뭐 그렇게 비싼 고가의 대여비를 주고선 빌린 것이 아니라면 여기 이제 당시에 외교 활동을 하러 간 것인데 그 당시 이 매장에서 이 한글도 되게 유명한 매장 아닙니까? 네네. 그 고가의 매장인데 여기에서 한글로 디자인한 옷이 있으니 이것을 여사님이 좀 저희가 좀 빌려서 입으면 의미가 있겠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빌렸다라는 거잖아요. 네. 대여한 부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네. 그렇다면 굳이 그것을 감찰로 가야 할 이유가 있었겠는가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봐야죠. 그런 차원에서 정식 감찰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자, 지금 대여 얘기가 나왔습니다. 누가 얘기했냐면 바로 탁현민 전 의전 비서관 입에서 그 대여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목소리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프랑스 순방 때 샤넬 디자이너가 한글로 디자인한 옷을 저희가 빌려 입고 다시 그걸 샤넬에 돌려줬더니 이게 한글로 디자인돼서 의미가 크니 한국에 기증하겠다라고 해서 한국에 기증을 했고 그게 지금 인천공항에 아마 전시가 돼 있을 겁니다. 자, 저렇게 얘기했고 지금 김진욱 대변인께서도 정식 감찰까지 갈 사안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식 감찰을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해 주셨지만 MBN 보도에 따르면 특활비 추적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이거를 정식 감찰하는 부분까지 끌고 가지 않으려고 했다. 뭐 그런 지적들도 함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자막으로 나가죠. 특활비의 특성상 추적이 어려워서 정식 감찰을 못했을 뿐이지 그리고 당사자들 또한 그 함구를 하는 바람에 정식 감찰로 이어지지 못했다. 대여를 했기 때문에 또 정식 감찰의 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식 감찰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 대여라고 하는데 우리가 대여는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전시된 옷이 그대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람 옷에 딱 맞아야 합니다. 대여가 된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평균 체형을 가져야 대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기 대여가 됩니까? 저는 옷을 입고 어떤 그 국가적 행사장에 나가는데 옷이 크거나 작거나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별도 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납이 안 되는 거예요, 특성상. 그래서 옷값에 대해서 관봉권 논란까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옷값이 특활비 논란도 있었지만 관봉권 논란이 뭐냐면은 정부가 뜯지 않은 돈을 관리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걸 뭐
그 대통령실이나 총리실에서 관리를 하는데 네. 그 돈이 일부가 관봉권을 이용해서 돈의 구입에 썼다는 의혹도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사가 다 진행이 되지는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옷값은 갑자기 이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일반적 조사로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부분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탁현민 비서관은 돌려줬다고 하는데 그게 돌려준 옷이 그 옷이 아니라는 그런 의혹도 해명을 해야 되지만 이 돈이 건건이 어떻게 다 구입됐는지 이 고가의 옷들이 어떻게 구입되고 어떻게 그러면 다시 반환이 되고 아니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이 됐는지 이 사안을 저는 명명백백히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의구심이 해소가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런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 이 김정숙 여사의 특검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송영훈 변호사님? 일단은 뭐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검에서 사실은 굉장히 철저하게 수사를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요. 네. 그리고 그 수사가 미진했을 때 이제 생각해볼 문제고, 그런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회가 이 논란을 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야권이 무려 192석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야권이 선제적으로 이것을 대통령 기록물 공개하겠다고 하면 국민의힘에서 동의 안 하겠습니까? 저는 여야 합의 거의 만장일치로 이거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이 모든 논란들이 억울하면요, 민주당에서, 아니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민주당 입장에서 당의 큰 어른 아닙니까? 네. 그 부부의 억울함을 선제적으로 풀어드려야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정치 이슈로 저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전 비리의 온상으로 불리면서 사라졌던 지구당 부활이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핫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청년들이 정치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훌륭한 청년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길이 있습니다. 50의 저 같은 사람만 정치를 장악하고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만 대변돼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20대, 30대의 어떤 정치 지급을 할 때 보정하는 보정값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제도가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구당을 없앤 건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있으면 국회의원이 돼서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원하고 연결이 됐어요. 후원회 조직을 가동하게 되면 동네에 돈을 좀 갖고 있는 분들이 당협을 통해서 지역 정치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돈 받고 도움 받았는데 공천할 때 되는데 남루라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구당이 돈 먹는 하마가 돼가지고 그 검은 돈의 유착 때문에 생기는 동네에서의 금권 유착. 이게 보통 사회 문제가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20년이 지났다고 해서 달라질까요? 또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될 텐데 이걸 마치 무슨 좋은 방향으로 변화인 것처럼 얘기하면 이건 난센스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전했습니다. 20년 전 일명 오세훈법으로 지구당 폐지에 앞장섰던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구당 부활 논쟁에 참전을 한 겁니다. 여야가 동시에 지구당 부활 이슈를 경쟁적으로 들고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오세훈 시장이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대표 선거에서 이기고 당을 일사불란하게 끌고 가려는 욕심 때문에 이런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다. 역행하고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당대표가 당을 장악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과연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홍준표 대구시장도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입장까지 보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구당 폐지의 정당성은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확정되기도 했다. 지구당 부활은 결국 정치 부패의 제도적인 틀을 다시 마련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개딸 정치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고 우리 당은 국민의힘은 원외 위원장들의 표심을 노린 얄팍한 술책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지구당이 있음으로 인해서 지구당 후원회가 이렇게 오세훈 시장이 얘기한 것처럼 말하자면 정치를 보습할 수 있고 네. 또 실제로 지구당 후원회 후원금이 뇌물로 작동될 수 있다. 혹은 우리가 뭐 정확한 예가 될 수 있을지 뭐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구당 후원회가 없음으로 인해서 김연아 의원의 문제라든지 애매한 경우 하영재 의원의 경우 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생각하는 문제 제기는 이런 겁니다. 지금 당내에서 총선 100석 왜 졌는가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제도로 봐서는 현역과 현역이 아닌 자의 불평등이 너무 큽니다. 사실은 뭐 그렇죠. 실제로 후원회가 맞습니다. 있고 네. 사무실을 열고 현수막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렇다면
21대 국회의 수만큼 22대 국회도 그 정도밖에 이길 수밖에 없는 원인이 지구당을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네. 소수 정파가 계속 악순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동훈 비대위원장 생기는 겁니다. 지구당의 문제를 뛰어넘든지 아니면 실제로 원외 지역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네. 만약에 후원에 있어서 한도와 투명성을 강화한다면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생각은 젊은 정치인들이 후원할 수, 그러니까 살아 올라올 수 있는 외국의 경우는 19세 당원이 44세 총리가 될 수 있는 길이 그런 뒷받침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게 전혀 불가능한 구조다. 그런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지점을 좀 더 다 같이 볼 필요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네. 당내의 미묘한 기류를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네네네. 지금 이 지구당 부활을 놓고 한동훈, 안철수, 나경원은 약간 찬성 목소리를 냅니다. 찬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 목소리를 내는 오세훈, 홍 시장은 광역자치단체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하. 이 문제는 지금 나중에 이제 당권과 대권을 놓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네. 지구당 부활의 문제는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든 당협위원장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사안이 되지만 이 광역단체장들은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힘이 어떤 균형추가 좀 실릴 경우에는 나중에 이분들이 다시 대권 가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말하자면 세력에서의 약간 분리성을 갖고 올 수가 있다는 그런 전략적 판단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치 개혁이다, 정치 개혁이 아니다, 구시대로의 획이다, 새로운 뉴 모멀이다 이렇게 지금 논쟁하는 과정의 이면에는 네. 이런 어떤 그 당권 주자와 대권 주자들의 정치적인 어떤 그 한목적적 그런 생각들, 전략적 강의성도 담겨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좀 정확한 그렇게 보는 시각도 굉장히 많죠. 네. 결국에는 권력을 쥐기 위해서 서로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한다라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확인을 좀 해봤더니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물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당도 운동권 심판론을 했잖아요. 스스로 민주당 프레임에 말려 들어간 거다. 우리가 비전과 미래로 승부를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 점을 언급을 하니까 사람들이 아니 저거 한동훈 비대위원장 폄하냐 비판이냐 자기가 하려고 그런다 이런 식의 말씀들을 하는 걸 들었는데 글쎄요, 그러고 싶은 생각 조금도 없고요. 한 번은 짚어야 다음에 실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보는 사람들은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사사건건 붙고 있습니다. 1라운드는 총선 심판론이었고요. 2라운드는 해외 직구 문제, 철회가 됐던, 논란이 됐었던 그 규제를 갖고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오세훈 시장은 서로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구당 부활까지 지금 여러 가지 아젠다가 던져지면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입장을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연이은 대립각. 왜 그럴까? 바로 차기 대권 또 혹은 당권 여러 가지 권한을 놓고 견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분석도 꽤나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김은국 씨를 만났다고 합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도 그러고 저 이제 직업이 없어요. 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쉬고 있는 상황이고 사장님이 불쑥 들어오셔서 아니 당대표 해야죠. 그분이 그래요. 아니 지금 국민의힘 살려야죠. 대한민국 살려야죠. 반응은 어땠습니까? 나라 걱정을 많이 하는 거 없고 자기가 어떻게 가야 될 그 길 구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자기 위치가 그때 당시 많은 사람이 사랑 준 거에 대해서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하고 저는 할 말은 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싸움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자기는 한대요. 뭐든지 그냥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게 자신 있는 모양이에요. 자, 김은국 씨가 연락도 없고 또 밥도 먹기로 했는데 연락이 없다 이러면서 불만을 드러냈던 적이 있고 그걸 저희가 방송에 드린 적도 있고요. 그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만나겠다라는 의견을 전달했던 것도 전달해 드렸었는데 드디어 결국 두 사람이 만나서 식사를 같이
했네요. 송영무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아마 4주 정도 됐을 겁니다. 네.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김은국 씨와 통화를 한 게 4주 정도 지났고 그 네. 당시에 이제 한번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을 했고 네. 실제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본인이 한 말은 잘 지킨다는 것을 이번 회동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직접 대중에게 입장을 전하진 않았지만 네. 김은국 씨를 통해서 중요한 메시지가 나온 게 있어요. 저는 할 말은 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싸움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싸움도 할 줄 안다는 것은 일단 야당과는 내가 필요하면 맞서고 싸우는 일은 가장 잘할 수 있다. 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할 말은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전당대회에 등판을 해서 뭐 당대표가 되거나 하면은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할 말은 하겠다. 이런 함의가 포함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 진로에 있어서 안팎에서 어떤 지향점을 가져가겠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발언이 김은국 씨와의 식사를 통해서 전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할 말은 하는 사람이고 싸움도 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무겁다, 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김진욱 대변인은? 글쎄요, 이제 앞으로 저 말을 누구를 겨냥해서 하는 건지 이제 보면 알겠죠. 네. 저게 할 말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이미 얘기를 한 것인가, 또 싸울 수 있다, 나 싸움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단지 야당만을 대상으로 얘기한 건지 그거는 보면 알 것 같아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는 아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네. 이번 전당대회에 참여를 선언하게 되면 네. 그리고 나와서 실제 당 대표가 됐다고 한다면 네. 그 이후에 벌어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이제 보면 오늘의 말이 이제 미래에 어떻게 나타날지 보게 될 건데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아마 이번 전당대회에 대한 출마에 대한 상당히 좀 마음을 굳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언론에서 지금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벌써 한 2달 가까이. 이 총선이 끝나고 나서 총선 책임을 전적으로 내가 지겠다라고 하고선 자명에 들어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네.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여전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 기사에서 계속 회자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지금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사람이 김은국 씨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식사를 함께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대화들 추가적으로 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은국 씨 목소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한동훈 위원장께서 예. 진짜 술을 한 잔도 못 드시더만요. 콜라만 드시더만 콜라. 제로 콜라. 저는 그 막걸리 한 병 먹었습니다. 몸도 좀 어떠냐. 지금 뭐 쉬는 바람에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뭐 저한테도 진짜 우리 국민의힘 후보자 전국 다니시면서 도와주신 거 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건강은 어때 보이셨나요? 건강 좋아졌습니다. 피부도 그렇고 사람이 푹 쉬니까 그때 뭐 이틀 두고 어디 반짝거도 바르고 막 그랬는데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역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술을 마시지 않았고 콜라를 마셨다. 그리고 본인은 막걸리를 한 병 마셨고 그리고 건강은 좋아 보입니다라고 아주 큰 소리로 얘기를 했습니다. 피부도 그렇고 뭐 굉장히 좋아졌다. 그리고 여기저기 입술 튼 것도 아주 깨끗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전해왔습니다. 전당대회 이제 결국은 7월 말 8월 초로 잡혀 있는 그 전당대회에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 등판하는 것이냐 뭐 이게 이제 관심이 될 텐데요. 여기는 이제 사실 질문 드리기도 좀 그렇습니다. 뭐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송영무 변호사님도 이제 입장이 좀 바뀌셨고 그러니까 그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뭐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70에서 80, 80에서 90, 90에서 100으로 갈 것 같아요. 점점 늘어난다. 다만 저는 하나 지적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 그것이 전면화되는 계기는 두 가지 이슈를 언급할 것이다. 최혜병 특검에 대한 문제와 연금 개혁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언급할지 그게 수면 위로 드러날 때 그것이 출마 선언과 연동될 것이다. 그 전망은 분명히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재밌는 이슈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1조 4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산 분할 금액이 나왔습니다. 위자료만 20억이라고 합니다. 법원 판결 둘러싸고 후폭풍도 상당합니다. 자,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SK 주식 형성 비율은 1% 미만이라는 상대방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비자금 주장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라고 하는데 비자금 거기에 이제 너무 초점을 맞추고 계신데 판결 내용을 봐도 그게 비자금이다 이렇게 인정된 바는 없고 실제로 비자금과 관련해서는 형사처벌을 받으셨고 문제됐던 돈은 추징금을 전액 완납했던 그런 관계라. 자, 2심 판결대로 소송이 마무리되면 최태원 회장은 2억 원에 가까운 이자를 하루에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서울고법이 재산분할금 1조 3,808억 원을 판결했고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 이자를 명시했습니다. 1년으로 따지면 690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지연 이자로 지불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송영만 변호사님, 연 5%의 지연이자 이건 어떻게 책정되는 겁니까? 이 지연이자는 우리 민법에 있는 민사 법정이율입니다. 네. 재산 분할 같은 경우는 이제 하급심에서 판결이 선고됐다고 해도 거기에 가집행이 붙지가 않고요. 판결이 확정이 되어야 하지만은 그 이행기가 도래야 하고 이행 의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결 확정 시부터 지연 손해금을 붙이는 것이고 그 이자율은 민법에 의한 민사 법정이율 연 5%인 것이죠. 그럼 바로 갚으면 뭐 저건 없어지는 돈이니까요? 그렇기는 한데 이제 네. 금액이 워낙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워낙 크죠. 예. 그래서 이제 1조 3,808억 1,700만 원. 너무 어마어마한 금액이기 때문에 SK가 과연 SK의 지배구조를 흔들지 않으면서 어떻게 최태원 회장이 이 금액을 마련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특히나 SK는 과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SK 소버린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소버린 자산운용이 SK 주식회사에 주식을 매집해서 경영권 공격이 들어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으로서는 굉장히 거기에 트라우마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SK 주식을 팔지 않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팔거나 해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을 세울 것 같은데 상당히 이게 고민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주식 시장이 들썩들썩 하긴 하더라고요. SK 관련된 주식들이. 자, 양측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극과 극으로 엇갈렸습니다. 노소영 관장 측은 아주 훌륭한 판결이다. 반대로 최태원 회장 측은 편파적 재판이다. 발끈했습니다. 확인해 주시죠.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이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고 애써주신 재판부한테 감사드리고 혼인의 순결과 일부 일처제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 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저런 얘기합니다. 재판 지나치게 편파적이었다. 편견과 예단으로 기업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이었다. 그래서 바로 한 번 더 하겠다라고 최태원 회장 측은 얘기를 했습니다. 대법원까지 이제 가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재판이 시작되고 1심 선고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2심도 최태원 회장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조 3,800억 원이라는 재산 분할이 나올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면에서는 1심이 너무 약하게 나온 거죠. 네.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1심을 의아하게 느꼈을 정도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가장 핵심적인 것이 소위 어떤 그 노소영 씨, 즉 노태우 전 대통령의 영향력과 실질적 지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사실 재산 분할에 있어서 노소영 개인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후광을 얻었느냐 아니었느냐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성경이라고 하는 회사는 그냥 섬유회사에 맞습니다. 불과한 것입니다. 학생복지로 유명했던 그런 회사가 유공이라고 하는 큰 어떤 기름 장사, 또 통신 장사를 할 수 있는 완전히 성격이 달라지는데 과연 노소영 씨 또 노태우 대통령의 실질적인 혹은 후광이 없었을까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재판부가 후광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그 핵심적인 근거가 된 것이 바로 뭐 종이 봉투입니다만은 비자금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 이제는 뭐 다 해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밝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있는 그대로 그런 부분을 과연 누가 뭐라 해도 그냥 성경이라는 회사가
오늘의 굴지의 재벌이 될 때는 사실은 노소영 씨 아버지 역할은 음으로 양으로 있었다라고 재판부가 얘기한 부분이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또 하나는 뭐 가정의 가치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유사 부인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몇십억에 몇백억의 돈을 썼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단죄가 같이 내리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도 한마디 했습니다. 자신의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대기업 회장이어도 바람둥이는 아니죠, 시장님이라고 했더니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답을 했죠. 선경 섬유가 SK통신 재벌로 큰 계기는 노태우 대통령이 이동통신 사업자로 SK를 선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 재산 분할은 최태원 회장도 각오를 했었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저기 먼저 이 홍준표 시장님은 만물 박사신 것 같아요. 여러 군데 다르게 그 말씀을 주시는데, 뭐 저 시각을 좀 전에 그 김영주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번에 노소영 씨의 승소에 대해서 일반 그 국민들 특히 이 주부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그 주부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어요. 아니 조강지처가 있는데 이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재산을 나눌 때는 반반으로 나눠야지라는 일반적 사회적 통념 이런 것들 그리고 최태원 회장에게 배우자의 귀책 사유, 유책 사유가 있다라는 부분이 이번에 인정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많은 여론들이 지지를 하는데 생각보다 이번 법원의 판결이 일반인들도 기대하기 어려웠을 정도의 또 이례적이다라는 그런 판단이 나왔잖아요. 아마 지금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이 대법원의 판단에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이제 그 힘을 좀 구하려고 하는 노력을 경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룡 변호사님, 자 이제 최태원 회장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이제 받아야 될 텐데 대법원 그 판사들도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2심의 결과가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1심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어떤 결과가 나왔는데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는 유지가 됩니까? 아니면 좀 바뀌기도 합니까? 일단 재산 분할 부분이 쟁점이 워낙에 많아요. 어디까지가 특유 재산이고 어디까지가 분할 대상 재산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그 재산의 카테고리가 지금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간의 사건은 한 10여 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그 카테고리에 대해서 판단이 그대로 다 유지가 될 건가? 이게 일단 첫 번째 문제고요. 더 큰 거는 위자료입니다. 위자료 20억 원이 우리 법 체계에서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고액이거든요. 우리 시청자들께서 감을 잡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했을 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가 1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위자료 산정이 일반적으로는 하급심의 재량 범위에 있다고는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도 위자료 액수를 법관이 마음대로 산정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런 판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법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위자료 체계를 뒤흔들 수 있을 정도의 고액이기 때문에 이게 대법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케이스를 인정해주게 되면은 앞으로 모든 사건에서 위자료가 대폭 상향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대법원이 이제 신중한 판단을 내리겠죠.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분위기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밝고 경쾌하게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자, 영상부터 보고 저희가 이야기하겠죠. 네. 나는 2학년 찬호를 참이 받은 친구 춤추고 랩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 나를 보며 인사 건네줘 반갑게 먼저 말을 걸어줘 떡볶이를 좋아하는 분식 바삭한 거 좋아하는 치킨 다가오는 여름에는 수박 얍얍얍 정이 많은 전통시장 뭐가 됐든 함께라면 됐지 우리 같이 동행하면 됐지 사실 내가 진짜 보고 싶은 건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한 세상 이번에 네. 노을이가 시장에서 찍은 것 때문에 시장을 많이 알았대요. 네. 그거 들으니까 얼마나 좋았어요? 목성만큼 사람들이 시장을 많이 알아줘서 제가 너무 행복해요. 앞으로도 많은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다들 행복하세요. 사랑해요. 자, 차노을이라는 학생입니다. 이제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고 2016년생입니다. 자, 이 학생이 지금
래퍼로 유명하고 이 학생이 찍은 영상이 조회수가 무려 1,500만 회가 돌파할 정도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바로 차노을 학생의 랩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보면서 아들 생각도 많이 났습니다. 집에 가서 랩을 좀 시켜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또 좋습니까? 아니 보기 편안하잖아요. 우리 광고계 마케팅 법칙에 3B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냐면 베이비, 그다음에 네. 뷰티, 비스트. 그러니까 저 어린아이, 그다음에 이제 여성의 아름다움, 그다음에 동물, 친근한 동물들. 이 세 개를 동원하면은 여기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3B의 법칙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편안함, 익숙함에다가 요즘에 저렇게 짤이라고 이렇게 잘 돌잖아요. 네네네네. 저렇게 이제 하는 동영상이 딱 결합이 되니까 이게 아마 그야말로 대박과 히트를 친 것 같은데 저는 앞으로 이런 말하자면은 공공기관이라든가 뭐 자치단체 하면 좀 딱딱하거나 뭐 어떤 뭐 말하자면 공무원적 광고 영상만 생각하는데 이런 식의 반전의 기획들 그다음에 우리 발상의 전환들이 앞으로 우리 광고라든가 앞으로 우리 홍보라는 일상생활에 굉장히 좀 젖어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차노을 학생이 이렇게 중소기업 벤처부 홍보 영상을 촬영할 수 있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자, 자기가 직접 자기를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영상이 대박을 쳤기 때문입니다. 그 영상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를 위해 만든 숙제 영상을 아까워서 잘 쓰지도 않는 계정에 업로드를 했다가 그날로 우리 가족의 인생이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소방공제회 거기에만 기부를 할 예정이에요. 노을이는 심각한 단계 ADHD는 분명히 아니고요. 노을이는 엄청나게 호전됐습니다. 자, 저 영상 때문에 이제 차노을 학생이 중소기업 벤처부의 홍보 영상까지 촬영하게 된 겁니다. 자, 따뜻해지는 그런 영상까지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40분에 다시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뉴스7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